안녕하세요. AI 기술의 의료 적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김경아입니다. 먼저 헬스 분야에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상 예측 모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AI 기반의 임상 예측 모형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특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솔루션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논문은 2026년 6월 17일에 네이처 본지에 온라인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그 페르버 그룹인데 이들 그룹은 주로 독일 그룹이고요. 하버드대 의대의 인원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한 일은 미라라는 이름의 메디컬 인텔리전스 포 리즈닝 앤 액션이라는 이름의 메디컬 AI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이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동으로 진료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라를 만든 후에는 이 미라에 대해서 샌드박스 형태의 EHR 환경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했습니다. 다양한 검증들을 하였고 그 결과 특히 진단 정확도에서는 그 피지션을 능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라의 장점은 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치료 가이드라인들을 준수하고 또 그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세이프티를 잘 적용을 했으며 적절한 입원 결정 이런 데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제 할 AI 의료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단순하게 임상 예측 모형 정도로 시작했지만 현재 LLM이 발전함에 따라서 드디어 이렇게 전 과정을 오토노머스하게 진행하는 메디컬 AI 에이전트들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이것은 경제학에서 쓰는 밸류 공식이라는 것인데요. 밸류는 페이먼트 분야의 퀄리티로 정의됩니다. 특히 이런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러면 퀄리티와 페이먼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라는 것은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환자의 아웃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세이프티, 그리고 환자의 경험, 익스피리언스까지를 전부 합체한 그런 것을 우리는 퀄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먼트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환자의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서 케어하는 풀 사이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자인 퀄리티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분모인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퀄리티나 페이먼트를 둘 다 올려서 밸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페이먼트를 적게 올리고 퀄리티를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린다면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죠. 또 다른 케이스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코스트를 내리고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옵션으로는 퀄리티를 조금 낮추고 페이먼트를 왕창 낮추면 밸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헬스케어에서는 퀄리티를 낮추는 부분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페이먼트를 줄이면서 동시에 퀄리티를 올리거나 혹은 페이먼트를 약간 상승시키면서 퀄리티를 상당 부분 향상시켜서 밸류의 임프루먼트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피션시가 증가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밸류는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어 앤 큐어, 즉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기 위험 예측을 한다든지 예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영상 판독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진단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많은 AI 솔루션들이 실제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operations, 즉 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업무를 자동화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혼잡도를 예측하고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함으로써 코스트도 낮추고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밸류의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I 솔루션들의 도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R&D 영역에서도 신약을 AI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연구를 보조하는 에이전트들이라든가 AI 기반으로 의료진이나 환자를 교육하거나 교육 보조를 하는 것들도 역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자의 아웃컴이 퀄리티의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했죠. 근데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아웃컴들은 그럼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티어 1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아웃컴들입니다. 뭐냐면 헬스 스테이터스 achieved or retain이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제일 이제 보통 우리 의학에서 중요한 것은 서바이벌이 되겠습니다. 혹은 건강의 상태나 회복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복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제 건강한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티어 2 프로세스 오브 리커버리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커버리를 했다까지가 티어 1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또 리커버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티어 1이라면 티어 2에서는 그런 리커버리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또는 이 리커버리를 통해서 결국 노멀 액티비티까지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웃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케어나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디스유틸리티, 다시 말해서 진단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이지 않은 케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애드버스 이펙트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아웃컴이 되겠죠. 또 이렇게 티어 2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면 이제 티어 3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티어 3는 뭐냐면 획득한 건강 상태나 회복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을 이제 회복 상태에서 다시 재발을 하는 그런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라피의 롱텀 컨스퀀스로 예를 들어서 이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질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케어 인듀스드 일리스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웃컴도 하이러키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이런 티어 1이 중요한 시점이 있고, 티어 1이 거의 다 해결됐을 땐 티어 2, 그 다음에 이것이 거의 다 해결되면 티어 3 이런 식으로 관심 아웃컴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옆에는 이런 각각의 티어들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 6가지를 이제 디멘전이라 부르고, 그 디멘전에서 실제 브레스트 캔서라든가 오스테오 아트로시스 같은 것들 직접적인 이제 질환을 놓고 이제 옆에다 놓고 써보면 이런 식으로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레이트에 관심이 탑 티어에서 일어나고요. 또는 리미션, 그 다음에 펑셔널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브레스트 컨서베이션, 이제 프리저베이션, 그 다음에 브레스트 컨서베이션, 서저리 아웃컴, 뭐 이런 것들이 탑 티어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컨 티어, 서드 티어까지 이런 관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아웃컴들이 밸류를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그 헬스케어에서의 밸류, 그래서 퀄리티에 관련된 아웃컴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은 주로 진단과 예후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진단과 예후는 잘 아시겠지만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디지즈나 일리스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기본적인 베이시스는 여러 가지
심톰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의사가 문진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observation, 관찰 이런 것들 혹은 환자의 메디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결국은 현재 상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중에 프리딕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프리딕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디지즈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그 발생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예후라고 합니다. 예후는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전형적인 경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의 지금 피지컬, 멘탈 스테이트 그리고 어떤 동반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Future Development of Patient Condition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시스는 현재에 대한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예후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따라서 이제 이런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에서 다이그노시스와 프로그노시스는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그노시스의 경우에는 그 환자들의 현재의 심톰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들 이런 것들을 프리딕터 삼아서 아웃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동시간대에 크로스 섹셔널 릴레이션십을 갖고 보게 됩니다. 아웃컴은 주로 바이너리나 카테고리컬 아웃컴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예후를 보는 경우에는 환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자의 캐릭터리스틱, 그 다음에 디지즈의 형태, 그 다음에 역시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랩 같은 것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longitudinal relationship을 가지고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적을 하다가 드디어 아웃컴이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예후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후 예측을 위한 대부분의 아웃컴들은 서바이벌 아웃컴 혹은 다른 말로 타임 투 이벤트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단에 있어서의 그 프리딕션 타겟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컨퍼머토리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향후에 컨퍼머토리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디지즈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을 우리는 스크리닝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그런 블러드 마커 정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캔서 스크리닝을 하는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진짜로 캔서가 있는지 퍼더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 혹은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러드 마커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침습적이지도 않고 가격도 싼 대신에 캔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펄스 파지티브가 조금 있더라도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스크리닝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퍼더 테스트가 굉장히 비싸거나 혹은 인베이시브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동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스크리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롱캔서 진단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병리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침습적인 이걸 하기 위한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영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리딕션 모델을 해서 실제로 이런 인베이시브한 퍼더 테스트를 할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스크리닝 과정도 있지만 또 컨퍼머토리 테스팅도 역시 프리딕션 타겟이 되겠습니다. 진단에서.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파이널
그 디지즈 다이그노시스를 위한 클리니컬 디시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예후 예측에 있어서의 타겟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본 하이라키가 있는 아웃컴들의 하이라키가 있다고 하면서 티어 1부터 티어 3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후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그 디지즈가 재발하는 것,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것, 혹은 심톰이 재발하는 것, 심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발하는 것, 혹은 없어지는 것들. 그 다음 potential complic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lity of life 이런 것들이 모두 예후에 그 예측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딕션 하는 목적으로서 가장 이제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CDSS, 즉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으로서 우리가 프리딕션 모델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Personalized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우리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버들, 또 헬스 팔러시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세팅 하에서 굉장히 매 시간 그 환자들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하게 이런 것들을 잘 디시전을 하기 위한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세팅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디지즈에 대한 스크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단 워크업이라든가, 테라피 초이스 이런 것에서 계속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다이그노시스나 프로그노시스에 대한 프리딕션을 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CDSS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CDSS를 통해서 굉장히 퍼스널라이즈 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실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에 대한 연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이미르의 2025년에 났던 메타 어널리시스입니다. 메타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시스테매틱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에 대한 이런 출판된 논문들에 대해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만 개의 연구들이 이 시기에 이 시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같은 논문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이제 다이그노스틱 모델이 초창기에는 많았으나 결국은 프로그노스틱 모델링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한 60% 정도가 프로그노스틱 모델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베이스드에 우리가 흔히 AI라 하면 머신러닝과 리그레션에서 다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전적인 리그레션 베이스드의 그런 프리딕션 모델들이 아직은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모델의 투명성 그리고 해석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고 리그레션이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머신러닝 베이스드인 경우에도 해석력을 높이려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머신러닝 베이스드의 그런 AI 솔루션 혹은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필드에서 주로 이런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을 개발을 했는가에 대한 건데요. 그냥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은 옆에 보신 플로우 차트 2020년에 첸 그룹이 내놓은 그런 플로우 차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프리딕션 모델링이 임상적으로 필요가 있나? 니즈가 있나? 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이 고민이 없이 일단은 논문을 위한 논문 혹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초기에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프리딕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클리니컬 니즈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겟 파퓰레이션은 누구냐? 그냥 일반 파퓰레이션이냐?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환자 아니면 환자 중에서도 그 중증도가 얼마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등등 타겟 파퓰레이션을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들고자 해도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는 CDW라든가 레지스트리라든가 코호트 데이터들이 어베이러블 한지 혹은 어베이러블 하다면 이게 퍼미션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퍼블리컬리 어베이러블 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재 현존하는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있다면 얘를 갖다가 검증하고 업데이트할 것인지 아니면 얘를 레퍼런스 모델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죠. 마지막 데이터 소스는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타겟 파퓰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또 검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지까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프리딕터들은 좋은 프리딕터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특히나 최근에는 경향이 커먼이 어베이러블한 프리딕터들이 존재하는가 이유는 이제 이런 만들었던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을 딸랑 우리 병원에서만 쓸 수 있다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리딕터들은 커먼이 어베이러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만족되면 그때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을 우리는 개발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의 전체 개발하고 그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델을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을 우리는 디라이브 해야겠죠. 데리베이션 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델을 구축하고 그거를 내부 검증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델 데리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내부 검증이 끝나면 내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하지만 이 모델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검증을 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델의 통계적인 퍼포먼스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단계를 우리는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실제로 이것을 리얼 라이프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도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임상시험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임상시험까지가 잘 끝나면 드디어 현실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실제로 병원의 단계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밸리데이션 단계 그리고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다양하게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그 밸리데이션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새로 한다든지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업데이트된 모델을 또 다시 한번 임플리멘트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 데리베이션, 즉 여기 내부 검증까지만 해도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문을 쓰시려면 밸리데이션 단계와 적어도 여기 임팩트 어세스먼트에서 포텐셜 임팩트에 대한 그런 그 검증 어세스먼트까지는 하셔야지 논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접목을 해야지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팩트 어세스먼트 중에서 이제 액추얼 임팩트를 어세스하는 그런 스터디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임플리멘테이션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연구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부터 점점 갈수록 당연히 에비던스의 레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프레임워크를 주장한 이 논문 2022년 논문에서는 임플리멘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고 임팩트 어세스먼트까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고 연구에서도 그 정도면 퍼블리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는 실전이다. AI를 솔루션이 있다면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네, 이런 AI 솔루션이 있을 때 이런 AI 솔루션을 위한 연구들을 했을 경우에 그 연구를 보고하는, 즉 논문을 작성할 때 유용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모든 연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 예측 모형 연구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이 트리파드 AI 스테이트먼트라는 이 논문에서 그, 주어졌는데요. 사실상 2015년에 트리파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으로서 리포팅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에 대해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 리그레션 베이스드 의 프리딕션 모델에 대한 것만 다루었고 프리파드 AI 2025년에 나왔는데요. 2024년인가요? 4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주로 체크리스트를 동반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활용하기 쉽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AI였는데요. 사실 LLM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일반적인 다른 AI와 LLM을 조금 다르더라 해서 이 트리파드 LLM이 나왔고요. 이 LLM 같은 경우, 트리파드 LL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리빙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LLM 기반의 AI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역시 2024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실제로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 AI 솔루션들을 적용을 했을 때 평가를 하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옵티카 툴인데요. 이거는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한 툴이라는 것이 큰 또 장점입니다. 하나씩 조금 살짝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파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니컬 프리딕션 모델링에 대한 보고 가이드라인으로 15년에 나왔던 트리파드를 개정해서 트리파드 AI로 202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체크리스트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 끝에 페이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면 여기다 페이지를 다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 이런 식으로 큰 섹션 아래 중요한 항목들,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메소드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리절트와 디스커션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리파드 플러스 AI를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그런 저널들도 꽤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리파드 LLM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연구를 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PDF 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 가면 웹사이트에서 그냥 하나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형태인데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탑재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 옵티카 툴이라는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옵티카 툴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제안된 툴로서 굉장히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체크리스트는 4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파벳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알파벳들은 결국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탑재하는 데까지 개발부터 탑재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A부터 G까지로 이렇게 과정을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컬러 스킴을 쓰고 있는데요. 컬러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컬러는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하늘색은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우리 AI 개발자들이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그 클리니컬 니즈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진짜로 이게 임상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얼터너티브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B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가능한지 이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population characterization 하고 input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또 output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런 CPM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역시 AI 디벨로퍼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되고요. 주황색. 그리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한 것도 역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설명력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는 레귤레이션과 데이터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디플로이먼트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디플로이 된 이 AI 솔루션들을 언제까지 병원 시스템에 얹어둘 것인지 혹은 병원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플랜도 짜야 되고 평가 플랜도 짜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관의 AI 스트래티지와 잘 맞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가서 이 모든 체크리스트가 완성이 되면 개발 준비가 완료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병원의 리더십이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서 개발하고 탑재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대로 이것을 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A부터 G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스텝을 밟아서 개발을 하는데요. 각 스텝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컬러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리니컬 리즈 이런 것들 할 때는 당연히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I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이 파트를 맡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런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클리니컬하게 이게 적당한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것들은 또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랑 어떻게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또 기관의 데이터 부문의 전문가 혹은 리더십이 이제 결정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이 아니라 ML 오퍼레이션 하는 엑스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다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디시전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루션이 진짜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계에서는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그리고 마지막에 오거니제이셔널 AI 리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걸 할지 안 할지. 이것이 각각의 또 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좋은 것은 어느 단계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지가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런 클리니컬 AI 솔루션들에 대한 현재 그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라이즈 그룹이라고 해서 네, 매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이 매년 이런 애니얼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리포트인데요. 일단 리더십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는 연구였다면 드디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디플로이먼트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 그래서 메디칼 혹은 클리니컬 AI가 점점 비접을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실제로 병원에서 또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사용할 때가 돼 왔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여전히 연구를 쫓아가긴 힘들다. 연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은 굉장히 어렵다. 하고 그런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델 퍼포먼스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리얼 월드 임팩트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을 이벨리에이트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클리니션과 AI가 어떻게 함께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환자의 리스크는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I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정확도 위주의 퍼포먼스만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면 현재는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또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이프티에 문제가 있거나 릴라이블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데서 이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뚫겠다는 사람들의 노력이 2025년 작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리포트지만 이들이 이제 탑 테이크어웨이스라고 해서 한 6, 7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모델의 능력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클리니컬 임팩트에 대한 에비던스는 별로 없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capability는 결국 그냥 accuracy 같은 거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툴들, 그런 인덱스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클리니컬 임팩트 얼마나 줄 것인지를 검증하는 검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은 이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론티어 LLM 모델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언이븐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프론티어 LLM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드라든가 아니면 챗GPT 같은 거 같은 그 가장 상위의 모델들을 이제 프론티어 LLM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컴플렉스한 리즈닝 태스크에서도 엄청나게 잘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이즈라든가 미싱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이렇게 잘하는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불안정하느냐?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 같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미쳐서 날뛰는 망아지 아니면 야생마처럼 엄청
포텐셜은 있으나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으나 가드레일을 잘 깔아주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클리니션들은 이런 굉장히 뭐 관리적이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버든을 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오토메이션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오토메이션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커런트 현재 이제 벤치마크라든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니즈는 굉장히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국내에 있는 병원, 해외에 있는 병원 가릴 거 없이 AI 죄송합니다. AI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이제 이런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 버든을 줄이고 효율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체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환자와 만나는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그 인게이지먼트 앤 액세스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세이프티 이슈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스크리닝 룸에서 환자들을 먼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먼저 문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스크리닝 룸에서 실제로 그런, 그 문진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진들 같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스케일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차 해결이 돼야지 이런 그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환자와 대면하는 AI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 멀티모달 클리니컬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접해 있다. 곧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베이스 모델들의 이제 향상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이런 멀티모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얼 월드 세팅 하에서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초기에 보여드린 미라라는 거 역시 여러 가지 멀티모달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하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실용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 검증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일단은 FDA에서도 이런 AI 기반의 의료기기라든가 시스템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잡고 열고 있는데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커스는 굉장히 좁고 그다음 태스크 스페시픽한 시스템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프랙티스 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다 그 클리니컬 AI 리포트 2026년 리포트를 한번 리뷰해보면서 앞으로 이 AI 임플리멘테이션 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상당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